남편 박지훈의 싸늘한 침묵은 천마디 욕설보다 아팠습니다. 5년간 모은 우리 부부 공동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이 사라졌더군요. 그 돈이 그의 내연녀와 사생아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저는 상상 이상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할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김미연입니다. 29에 결혼해서 지금은 35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집 잘 갔다고 했어요. 남편 박지훈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시댁은 서울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저는 맏며느리로서 그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시동생 박지은 씨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있었지요. 상다리가 휘어질 듯 진수성찬이었어요. 노릇하게 잘 삶은 닭 한 마리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고 바삭한 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부터 부엌에서 씨름했던 제 수고가 헛되지 않은 듯 다들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연신 제 음식을 칭찬하며 우리 미연이 같은 며느리 또 없다고 하셨죠. 그 순간만큼은 제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끝나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아버지 이태호 어르신이 젓가락을 탁 하고 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텅 하고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는구나. 미연아, 시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지은이 결혼식 말이다.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구나.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부모님한테는 자리가 없다고 전해라. 멀리서 오시면 고생만 하시니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해.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어요. 자리가 없다니 그토록 비웃음 같고 모욕적인 이유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번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죠. 시동생 결혼식에도 오셔서 기쁜 날 함께하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마치 저희 가족에게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배척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편 박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제발 뭔가 말해달라고. 하다못해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잘라내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였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비눗물에 섞였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그날 밤 당장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가장 좋은 호텔과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위한 여행. 그들이 늘 꿈꾸던 제주도였습니다. 저의 인고의 삶은 오늘 밤부터 공식적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기억들이 슬로 모션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깨진 자기 그릇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은 격식 안 따진다. 새며느리는 이 그릇부터 써야 집안일을 익히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집안에 적응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온 가족이 새롭고 고급스러운 식기 세트를 쓰는 동안 저는 묵묵히 그 깨진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지훈 씨도 알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시아버지가 신장 수술로 입원하셨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댁은 막집을 지은 터라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친정엄마가 제 결혼 선물로 주신 유일한 금목걸이를 몰래 팔았습니다. 1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죠. 그 돈으로 수술비를 냈습니다. 제가 돈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다행이다 한마디만 하셨을 뿐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바쁘게 저녁 식사를 차리고 집을 정리했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착한 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은밀해졌고 더 많이 관찰했으며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사나 명절 때면 저는 새벽부터 홀로 부엌에서 시댁 친척들을 위한 성대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등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시어머니와 지은 씨는 그저 예쁘게 화장하고 손님을 맞이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맏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제가 몸살로 몹시 아팠을 때도 시어머니는 잔병치레는 참고 이겨내야지. 손님 왔는데 먹을 것 없으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해열제 한 알 건네주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손님들과 어울렸습니다. 지은 씨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와 지은 씨는 결혼 준비, 청첩장, 손님 명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화에 참여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비싼 예식장에서 열릴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연히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밤이 고요했기에 저는 몇 마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예식장 보증금 부족한 건 엄마가 다 계산해놨다. 그럼 미연이 연말 보너스 쓰면 되지 뭐. 걔도 1년 내내 일해서 꽤 벌었을 거다. 일단 시집가는 막내딸부터 챙겨야지. 지훈이도 동의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연말 보너스였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 부엌을 고쳐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지훈 씨의 결혼식 비용으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훈 씨, 제 남편이 동의했다고요. 분노와 실망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빨래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내 연말 보너스 회사에서 거의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 시골 부모님 부엌 좀 고쳐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걱정되어서. 지훈 씨는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마우스를 바삐 움직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돈이니 내가 결정해야지. 그의 대답에 제 몸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미 시어머니가 제 돈을 쓰도록 동의했을 텐데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의 대답은 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댁의 착한 며느리 노릇을 했지만 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진실을 파고들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부엌에서 요리 중이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저는 그때 방으로 물건을 가지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매우 긴급하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알겠어, 자기야. 진정해. 소란 피우지 마. 이번 달엔 내가 좀 더 보낼게. 응, 아이는 잘 있지? 내가 시간 될 때 엄마랑 아이 보러 갈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바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기야, 아이, 엄마랑 아이. 그 단어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설마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천 개의 질문과 수만 개의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제가 잘못 들었을 겁니다. 지훈 씨는 비록 유약했지만 지금까지는 충실한 남편인 척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은밀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거짓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죠. 이 배신감은 돈 문제나 시댁 식구들의 무시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 결혼 생활은 한바탕 연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기만 속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마치 독사처럼 밤낮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 씨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상 분명 발뺌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요. 두려운 평정심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통은 힘으로,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엎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을 모두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으니 이제 제가 왜 이토록 잔인해지는지 저를 탓할 자격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미연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을 나눠주세요. 관심과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지훈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아이까지 있다는 의심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거대한 비밀이었고 어디서부터 파헤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연말 보너스 이야기는 제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피땀 흘려 모은 제 노력이 그들에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신경 쓰이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부부의 공동 저금 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직후 함께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언젠가 편안하게 둘만의 아파트를 마련하자는 목표로 개설한 것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그곳에 저금했습니다. 지훈 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제 계산으로는 통장 잔액이 거의 2억 원에 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재산이자 독립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가서 그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오전에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지훈 씨와 온 가족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저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통장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지도 몰라. 지훈 씨가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일 리는 없어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개설했던 은행 지점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은행의 시원한 공기는 제 마음속의 뜨거운 불덩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한 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를 내서 감추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저금 통장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통장과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범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통장 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혹시 잘못 보신 것 아니세요? 잔액이 거의 2억 원은 되어야 할 텐데요. 직원은 끈기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니요, 고객님.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장 잔액은 분명 2억 원 가까이 있었지만 2달 전에 1억 3천만 원이 인출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현금 인출. 1억 3천만 원. 그 글자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옆에는 거래를 실행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제 남편이었습니다. 인출한 분이 고객님 남편분이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겨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통장은 공동명의 계좌라서 두 분 중 한 분이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는 제 재산의 절반, 제 피땀의 절반, 제 희망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그의 여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서?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똑같이 끔찍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극심한 기만과 배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감정뿐만 아니라 저의 믿음과 노력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지난 1년간의 상세거래 내역서를 인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은행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저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박지훈 같은 사람을 믿다니 너무나 어리석고 맹오부, 대결 이혼 선언과 태아를 향한 위협. 은행거래 내역서를 손에 쥔 채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카페를 찾아 들어가 레몬차를 주문했습니다. 씁쓸한 맛이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너무나 뼈아팠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제가 지난 5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의 거의 전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둑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차가운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종적인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성난 암사자였습니다. 저는 정오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도 막 퇴근해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이 시간에 집에 오고. 좀 볼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의 앞으로 걸어가 아무 말 없이 은행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빠, 이거 봐. 지훈 씨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공동 저금통장 거래 내역서예요. 잘 보세요. 혹시 익숙한 금액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지훈 씨는 서류 속의 숫자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인출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접으며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냈어? 제가 그걸 어디서 냈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오빠가 대답해야 할 건 이 1억 3천만 원을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피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았다가 서류를 보았다가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친구랑 사업 투자에 썼다고. 걱정 마. 곧 수익이 날 거야. 그때 2배로 갚아줄게. 사업 투자요. 저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랑요? 이름이 뭐죠? 어디서요? 회사 이름은요? 말해봐요. 듣고 싶어요. 아니면 혹시 오빠 바깥에 어떤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건가요? 제 말은 마치 칼날처럼 지훈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있다고 그래? 더 이상 부정할 필요 없어요, 오빠.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전화 통화들, 약속들, 매달 보내던 양육비. 오빠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갑작스러운 진실 폭로의 지훈 씨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미행했어? 감히 남편을 미행한 거야? 오빠가 떳떳했다면 미행당할 게 뭐가 두려웠겠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내 피땀 어린 돈을 빼서 내 연녀와 사생활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서 감히 나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위층에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와 지은 씨가 허둥지둥 뛰어내려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즉시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야? 미연아, 너 왜 남편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요. 부부 공동 저금 통장에서 거의 1억 3천만 원을 빼돌려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와 공모한 거였나요? 시어머니는 제 태도와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늘 침묵하고 인내심 강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부부 돈으로 사업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사업이요? 아니면 내 연녀를 먹여 살린 건가요? 어머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돈줄로 알고 마음껏 빼돌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들은 아내 돈 빼서 내 연녀 먹여 살리고 어머니는 며느리 연말 보너스 빼서 딸 결혼식 비용 대려고 하고 당신들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찰싹 하고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딱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두 단어는 제 입에서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무게는 마치 폭탄 같았습니다. 지훈 씨, 시어머니, 지은 씨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방으로 곧장 걸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부르는 소리, 욕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여행 가방을 꺼내 옷과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신분증,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몇 가지 작은 추억의 물건들. 지훈 씨가 특별한 날 선물했던 모든 보석류, 비싼 옷들은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5년의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된 그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오자 이태호 씨 가족 3사람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야? 지훈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오빠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비켜요. 저는 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너, 소란 피우지 마.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몇 마디 했다고 이혼이라니? 여기가 시장이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인 줄 알아?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여기가 시장만도 못한 곳이에요. 시장에서는 정직함이라도 있죠. 여기는 기만과 속임수만 가득할 뿐이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를 본 지은 씨는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함께 협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가 그냥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언니가 가면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할 건데? 지은 씨의 말은 제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알았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며칠 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다녀온 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제 스스로의 힘이자 희망으로 간직하려 했습니다. 지은 씨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비웃는 듯한 미소를 보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 갔을 때 회사 건강보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정보를 찾아냈거나 아니면 저를 의심하고 미리 사람을 시켜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지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감히 이혼해서 내 결혼식에 영향을 주면 내가 온 세상의 언니가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고 소문낼 거야? 시댁 체면이 뭐가 되겠어? 닥쳐, 지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들었지? 이제 너는 이이씨 집안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어. 얌전히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아무 소란 피우지 마.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저열했습니다. 그들은 뱃속의 아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도 없었죠. 그들에게 제 뱃속의 태아는 그저 저를 묶어두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 인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제 입을 막고 이 집에 계속 머물며 그들의 돈벌이 기계로 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비열하고 잔인해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저를 겁먹게 하는 대신 제가 이 집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런 유독한 환경에서 사랑도 인간성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와 시어머니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협박에 제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껏 떠벌리고 다니세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종이로는 불을 싸매지 못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떠들다가 있겠지만
당신 오빠가 외도해서 사생아를 낳고 아내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와 당신 가족이 며느리의 연말 보너스를 가로채 당신 결혼식 비용을 대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들이 과연 고개를 들고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어떤 성을 가질지, 친아버지를 인정할지 말지는 저의 권한이에요. 당신들은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당신들은 다가올 결혼식이나 잘 준비하세요. 돈은 충분한지 아니면 이 며느리에게 다시 손 벌릴 생각은 없는지 말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훈 씨를 옆으로 밀치고 여행 가방을 끌고 곧장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결연한 저항과 날카로운 말에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육중한 철문을 벗어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첫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문을 등지고 서울 거리에 선 저는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어떤 방향도 잡히지 않았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창 정은수 변호사.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죠. 은수 씨는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도 놀라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은수 씨에게 그날 시댁에서 벌어진 일부터 지훈 씨의 배신, 시댁 식구들의 비열함까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본물 터지듯 털어놓았습니다. 은수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은수 씨는 또한 제가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빈 아파트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존재는 저에게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곧바로 믿을 만한 흥신소에 연락해 박지훈 씨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수 씨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미연아, 증거가 나왔어. 컴퓨터 화면에는 지훈 씨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이라는 이름이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서윤 씨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정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3살 정도 된 남자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훈 씨가 서윤 씨의 아파트에 올 때마다 우유나 기저귀, 유아용 옷 같은 아이 용품을 사가지고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3살짜리 아이라니, 그가 우리 결혼 초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 씨의 오랜 배신에 대한 진실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수 씨는 제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최서윤 씨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수 씨는 결국 저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은수 씨는 서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전을 위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는 조건을 붙였죠. 며칠 후, 저는 서윤 씨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자 제 마음속에 쓰디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의 호화로운 생활은 제가 한 땀 한 땀 흘린 땀방울, 제가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으로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5층에 있는 서윤 씨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고요한 복도에 벨소리가 마른 소리로 울렸습니다. 제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서윤 씨였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세요? 서윤 씨의 목소리는 꽤 부드러웠습니다. 서윤 씨를 찾습니다. 저는 김미연입니다. 박지훈 씨 아내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름을 듣자마자 서윤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친근함은 사라지고 경계심과 약간의 오만함이 깃들었죠. 아, 언니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바로 그때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귀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해맑은 남자아이가 달려나와 서윤 씨 다리 뒤에 숨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아이, 준서였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보니 제 심장이 또 한 번 욱신거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윤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에 서윤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 씨의 아파트는 매우 넓고 현대적이며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값비싸고 세련되었죠. 제가 시댁에서 지훈 씨와 함께 살던 좁고 낡은 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엄마, 저 만화 영화 봐도 돼요? 준서는 말하고는 방 안으로 총총 달려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고 공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서윤 씨는 팔짱을 낀 채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저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박지훈 씨가 당신과 당신 아들의 생활비, 그리고 이 집 월세를 대준 돈이 제 남편과 저의 공동 저금 통장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서윤 씨는 비웃는 듯 옅게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지훈 씨는 저를 사랑하고 저와 제 아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을 못 지킨 건 언니 잘못이죠. 제가 남편을 못 지킨 건가요? 아니면 그가 한 번도 진정으로 제 것이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가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저와 결혼했고 곧 저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겠죠? 제 질문은 서윤 씨의 극소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경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네.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당신과 제가 완전히 헤어졌다고 저에게도 말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연말 보너스를 지은 씨 결혼식 보증금으로 쓰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서윤 씨, 그는 저와 당신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의 온 가족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고 저를 돈벌이 기계로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서윤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초음파 사진에 고정되었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말과 제가 내민 증거들은 지훈 씨가 그녀에게 그려주었던 장밋빛 세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야, 서윤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와 아이에게 합당한 이름을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배신자의 약속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저는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죠? 3년, 4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제 옆에서 모범적인 남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동안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한 푼 아껴 저금 통장에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그는 당신을 부양하는 데 썼어요. 서윤 씨, 당신과 저는 모두 그 남자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서윤 씨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과 절망에 빠진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녀를 찾아왔고 자신이 불행하다며 울면서 거짓말을 했으며 제가 무서운 아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곧 저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믿었고 기다렸고 이름 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듣자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저 연민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전선에 서 있었지만 같은 고통, 같은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자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픔과 한멸이 짙게 깔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윤 씨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녀는 상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탈을 쓴 악마예요. 서윤 씨가 너무 많이 울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믿음, 젊음. 그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많은 좋은 남자들을 거절했는지 몰라요. 결과는 이거군요.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그래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생충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선함을 빌부터 살아가죠. 그들은 감정과 혈육마저도 이용의 도구로 삼아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누구든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는 지훈 씨가 출장 핑계를 대고 자신에게 왔던 일, 그가 자신에게 건네주며 추가 수입이라고 했던 거액의 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윤 씨에게 시댁에서의 제3, 그들이 제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모욕할 때 지훈 씨의 유약하고 잔인했던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남자, 교활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지훈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면한 아내를 둔 합법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바깥의 호화로운 작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정교한 재정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두 여인을 자신의 연극 속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윤 씨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가 정정하며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서윤 씨가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저 혼자서는 그들을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진실, 증거, 그리고 공동의 목표요. 복수라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각자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생각이 아니라 대담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해방시키려는 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쟁이 아버지와 악독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결단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무대는 바로 그의 여동생 결혼식이에요.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하는 날, 세상에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날, 우리는 그들의 행복한 날을 심판의 날로 만들 거예요. 모든 학익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계획은 세부적으로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에게는 그들의 관계와 공동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저에게는 재정적인 증거, 지훈 씨의 재산 가로채기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DNA 검사를 요청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가 될 겁니다. 저는 지훈 씨가 저에게 송금했던 모든 돈의 거래 내역을 뽑아올게요. 서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가 언니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잊은 채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고통은 힘이 되었고 절망은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여인, 한때는 적대적인 전선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쯤 이미 해는 지고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기 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언니,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저는 서윤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 남자와 인간의 탐욕에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 씨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그리 꽉 잡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단력과 무언의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의 악수가 아니라 이태호 씨 가족에게 곧 닥쳐올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악수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귀한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 힘든 여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만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박지은 씨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이름난 예식장은 온갖 꽃과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왕실의 연회장처럼 화려했죠. 손님들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이태호 어르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그들이 인맥을 쌓고 싶어하는 재력 있는 집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더없이 행복하고 고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유려한 말솜씨로 신랑 신부를 소개하며 덕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와 예비 신랑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앞줄에는 시아버지 이태호 어르신 부부가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금부치를 주렁주렁 달고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양 자랑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박지훈 씨 역시 모범적인 오빠인 척 바쁘게 움직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웃음이 곧 영원히 사라지리라는 것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참한 민낯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서윤 씨, 그리고 은수 씨와 함께 예식장 근처 호텔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수 씨는 마지막으로 예식장 기술 스태프와 연락하며 모든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방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미연이 아니니까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증표, 결혼반지 교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무대 조명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랑은 반지함을 열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는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고요함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뜸해지더니 완전히 멈췄고 음악 소리도 작아지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 가득했던 하객들의 눈빛은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어 일제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지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흔들림 없이 무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는 준서였습니다. 바로 최서윤 씨와 그녀의 아들 준서였죠. 두 낯선 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무대 위의 사회자조차 당황하여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지은 씨와 신랑은 얼어붙은 채 굳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태호 씨 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태호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성대한 잔치를 망치는 자가 있다니.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남편에게 귓속말을 하며 궁금증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유독 박지훈 씨는 서윤 씨와 준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 안에는 공황과 극심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았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최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준서의 손을 잡고 하객석 사이의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줄에 얼어붙어 앉아있는 박지훈 씨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있는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서윤 씨의 발걸음 소리와 점점 커지는 수군거림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누구지? 왜 애를 데리고 왔지?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서윤 씨가 무대 바로 앞빈 공간에 멈춰 서자 그녀는 지훈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침묵에 휩싸인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씨,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겠어요? 그 질문은 고요한 공간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들이라니? 신부 오빠인 이 남자가 낯선 여자와 아들을 두었다는 말인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즉시 지훈 씨에게로 향했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연극은 이제서야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의 충격적인 질문이 터지자마자 결혼식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태후 어르신 부부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둘러 일어나 서윤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고함치려 했지만 그들이 채 행동하기도 전에 바로 그때 정문에서 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태호 씨 가족의 맏며느리이자 모두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줄 알던 저의 등장은 극의 긴장감을 새로운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저에게로 향했고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 정은수 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냉철한 표정은 곧 벌어질 일이 단순한 난장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법적 투쟁임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문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무대 쪽으로 걸어갔고 은수 씨는 미리 기술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을 비추던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만 유일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지은 씨의 행복한 웨딩 사진이 아니라 한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제가 준비된 마이크를 통해 말하자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의 법적 아내 김미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시동생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시댁 식구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린에는 거래 내역서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거액의 돈이 이체된 내역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우리 부부 공동 저금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다른 거래 내역서로 전환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최서윤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억 원의 돈이 지난 3년 동안 저희 계좌에서 최서윤 씨의 통장으로 꾸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서는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아버지 이태호 어르신은 헐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스크린은 음성 파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박지훈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내 마음속엔 엄마랑 자기밖에 없어. 걔는 가식적이고 말이 너무 많아서 난 정말 지긋지긋해. 지은이 결혼식 끝나면 내가 걔랑 모든 걸 확실히 정리할게. 남편이 제 등 뒤에서 한 배신적이고 비열한 말들은 연회장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지은 씨는 이미 흐느끼기 시작했고 옆에 서 있던 신랑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계속해서 장면을 전환했고 이번에는 일련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와 서윤 씨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지훈 씨가 주말 내내 서윤 씨의 아파트에 머무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훈 씨가 준서를 안고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제 목소리가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DNA 검사 결과가 최대한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친자관계 99.99% 일치. 이 한 문장은 박지훈 씨와 그의 가족의 거짓된 얼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순간 연회장 전체는 완전히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 한마디의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더 이상 명망 높은 가문이 아니라 거짓과 배신, 교활함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약 1분간 연 회장을 감쌌고 이내 한 번의 비명소리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신부, 박지은 씨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견딜 수 없었는지 면사포를 찢어 던지고 웨딩 부케를 바닥에 내팽개친 후 울면서 무대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랑도 잠시 굳어있다가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고 무대 위에는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상황이 더욱 나빴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친척들의 품에 안겨 실신했습니다. 늘 가풍과 체면을 중시하던 시아버지 이태호 어르신은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박지훈 씨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내 서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애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점잖고 착한 척하던 가면은 벗겨졌고 비열하고 거짓된 비참한 민낯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빠르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예식장 지배인인 듯했습니다. 그는 은수 씨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아 엄숙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저는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입니다. 신랑 측 가족이 계약에 따른 최종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오늘 결혼식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배인의 발표는 컵에 마지막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격이었고 이태호 씨 가족이 죽어가는 체면에 가해진 마지막 일격과 같았습니다. 도덕적 스캔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정적인 수치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늘 자랑하던 호화로운 결혼식은 텅 비고 빚과 기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족했던 보증금은 다름 아닌 제가 받아야 할 연말 보너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만 하객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스럽고 추악한 비극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태호 씨 가족에게 향하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연민과 경멸, 그리고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태호 씨 집안이 이럴 줄이야? 정말 업보네. 신부 측은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집에 시집 갔으니 평생 불행하겠네. 불과 몇 분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화려한 연회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황량해졌습니다. 이태호 씨 가족만이 텅 빈 연회장 테이블들 사이에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뼈아픈 진실, 극심한 모욕, 그리고 곧 닥쳐올 빚더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꿈같던 결혼식은 악몽으로 출구 없는 비극으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서윤 씨, 은수 씨와 함께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판의 날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은수 씨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모든 증거 앞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그가 빼돌렸던 1억 3천만 원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이태호 씨 가족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사업 대출과 무산된 결혼식 비용 때문에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신랑 측으로부터 즉시 파혼당했습니다. 지훈 씨는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결국 해고당했죠.
최서윤 씨도 아들 준서와 함께 지훈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도피나 복수의 여행이 아닌 진정한 치유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와 함께 맨발로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과 파도 소리는 상처받았던 제 영혼을 달래주는 음악 같았습니다. 아빠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낚시를 하시며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겼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끌벅적 웃음꽃을 피웠죠. 부모님에게서 질책이나 궁금증 어린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두 분은 그저 말없이 저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셨고 밤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셨습니다. 아빠는 맛있는 과일을 찾아다니시며 직접 깎아주셨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제 영혼의 상처와 먼지들을 씻어내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엄마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아기 일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니? 저는 미소 지으며 날마다 커가는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엄마. 아기를 낳을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잘 키울 거예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강하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랑 같이 아이를 돌볼 거야. 우리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거야.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셨으며 곧 태어날 작은 천사도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비 온 뒤에는 아름다운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은 풍경뿐만 아니라 제 영혼 깊숙이 비쳐들어와 모든 눈물을 말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치유를 마치고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년 후 저는 아들 하준이와 함께 한국의 한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안녕. 이 마을의 평화로움과 제 마음의 상태를 닮은 이름이었죠. 하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박씨 성을 그대로 물려주었지만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진실을 회피하기보다 당당히 마주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으니까요. 하준이는 똑똑하고 영리하며 아주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저의 작은 태양이자 끝없는 기쁨이자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없이 충만했습니다. 매일 책들 사이에서 살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은수 씨가 가족과 함께 방문했고 우리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최서윤 씨도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공통된 아픔은 우리를 특별한 유대감으로 묶어주었죠.
어느 가을 오후, 하준이가 손님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또래로 보였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죠. 실례합니다만 이 책 아직 있나요? 그가 내민 책은 100년의 고독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권 남았네요. 저는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카페가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사장님은 분명 책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그게 제 열정입니다. 그는 이민준이라고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인데 최근에 이곳으로 전근을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사장님 카페에 자주 들르게 될 것 같네요. 그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꼬마 친구, 책 읽는 거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잔잔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남자가 제 인생의 일부가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화로운 행복. 제가 수많은 눈물과 맞바꿔 얻어낸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문이 저를 활짝 열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하준이는 저희만의 새롭고 행복한 삶의 장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김미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항상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미스터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다음번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